생각해보면 낡은 자동차는 폐차장으로 간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수명이 다한 배는 어디로 갈까요? 폐선장? 선박 해체소? 솔직히 단어조차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장소, 바로 파키스탄의 가다니 선박 해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인도의 알랑 선박 해체장,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선박 해체장과 더불어 세계 3대 선박 해체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뜻 보면 그냥 조용한 해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배들은 보통 수명이 다한 선박들이고 해변 위에서는 무려 수십만 톤급 거대 선박들이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죠. 화물선과 유조선, 그리고 크루즈선까지 그중 일부는 불법으로 들어온 배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루트로 들어온 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면이나 납, 유독성 페인트 같은 치명적인 화학 물질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저 묵묵히 해체를 진행하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런 배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해체하지 않고 굳이 파키스탄까지 오는 걸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까요? 남은 영상에서 이 해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을 떠나 혼자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그냥 돈을 벌어야 하긴 하는데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배를 해체하지만 살아가는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화려한 항구 도시나 숭늉공들의 숙소 같은 건 상상도 못합니다. 이곳 노동자들은 배를 해체하는 구역 바로 옆에 지어진 판잣집에 모여서 살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월세가 없다는 점인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밤에는 외출 금지, 특히 밤 8시 이후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보안이나 안전, 그리고 숙소 관리 등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외부와 소통을 단절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인 게 더 큰데 농촌에서는 할 만한 일거리가 없고 도시로 가려고 해도 교육 수준이 낮고 기술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빈곤층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해체장 같은 데서라도 몸으로 때우겠다는 심산인 거죠. 이들의 하루 일당은 평균 4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0원인데 파키스탄 최저임금인 6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이들에게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체라는 말, 보통은 공구를 챙겨서 분해하고 정리하고 어떤 절차와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곳 가다니 선박 해체장의 모습은 전혀 다른데요. 이곳은 정교하게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숩니다. 배 위에 올라가 산소 절단기로 철을 자른 다음 무거운 철판을 그냥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혹시 그 밑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위에서 자르던 사람이 낙하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한 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누군가는 깔리거나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이렇게 선박을 잘라낸 뒤 트랙터로 큰 부품을 해안까지 끌고 나오면 그 다음엔 절단기와 가스토치로 조각을 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전선이 남아있고 기름도 남아있고 심지어 전기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일하는 사람을 지켜줄 보호장구 역시 열악합니다. 장갑도 없는 경우가 많고 신발도 제대로 된 안전화가 없기 때문에 헝겊을 감아 신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조각이 날리는 현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해체하는 배 안에는 보통 성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세하게 흩날리는 성면가루는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폐를 망가뜨리고 죽음을 앞당기는 재료 중 하나이죠. 성면 말고도 위험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기름통과 낡은 전선, 그리고 유독성 페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선박 해체장이 아니라 사람 해체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걸 자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배가 어떤 화물을 운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르라고 하니까 자르는 겁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이 해변에서 공식적으로만 2,000명 이상이 사고로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록된 숫자일 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은 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판에 깔려 실종되거나 바다에 빠져 익사하거나 그냥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뒀나 보다 하고 넘겨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수명이 끝나서 해체장으로 온 선박은 이곳 노동자들의 폐와 피부 그리고 삶을 깎아가며 분해되어 갑니다. 자, 이제 배는 해체됐습니다. 수십 톤짜리 철판도 엔진도 나사 하나까지도 전부 잘려나갔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속 조각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과정입니다. 가다니에서 해체된 선박의 약 95%는 재활용됩니다. 그 안에는 나무 책상이나 캐비넷, 의자 같은 가구들도 있고 전선이나 나사, 전등, 기름통까지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이 되는 건 바로 철판, 즉 강철입니다.
선박 외벽에 사용된 이 두꺼운 철강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고급 자재이기 때문에 철강 공장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원료죠. 실제로 가다니에서 1년에 재활용되는 철강은 약 15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파키스탄 전체 철강의 20%를 가다니 혼자 책임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철강이 옮겨진 공장에서는 이 철을 다시 녹이고 자르고 분류하죠. 이렇게 나눈 다음 철들은 다시 공사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도로, 지하에 묻힌 수도관, 도시를 떠받드는 교량과 건물의 뼈대, 그 안에 들어간 철근의 일부는 누군가의 목숨을 걸고 해체한 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 한 척에서 나오는 수익은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해체장 사장과 브로커들의 몫이죠. 실제 배를 자르고 불꽃을 맞고 가루를 마시고 손가락을 잃는 사람들은 하루 4달러, 철판 한 장 가격보다도 적은 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열악한 작업 환경 정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전 문제나 복지 문제 그 이상인데요. 이 산업 자체가 불법을 일상처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된 선박을 개발도상국에 함부로 버리는 걸 금지해왔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바젤 협약, 여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은 적절한 시설과 환경 기준을 갖춘 국가에서만 처리해야 한다. 쉽게 말해 독성물질이 잔뜩 남은 배는 파키스탄의 해변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지금도 가다니엔 독성 선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류를 조작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많은 해운회사들이 폐선 등록 서류에다가 이 배는 성면이 없습니다, 잔여 기름이 없습니다, 독성 페인트 없습니다 라고 허위로 기재해 무해 선박을 인증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 서류를 들고 선진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배를 수출합니다. 이 서류 한 장이 현장에선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서류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편의 취적국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그리스 회사가 실제로 배를 소유하고 있지만 선박 등록은 마셜 제도나 파나마, 코모로 같은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로 해놓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나라들은 세금도 적고 환경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즉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겁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가다니 해변에 좌초된 선박들 대부분이 이런 편의 취적국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중국이나 그리스, 중동 기업들이 소유한 배들이었죠. 그야말로 법의 빈틈을 활용한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이거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시가 없고 제재도 없고 추적도 안 된다는 것. 게다가 가다니 해변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식 고용 계약서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일하다 죽었다는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느냐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결국 법은 있지만 그 법을 지키는 사람도 그 법을 강제할 기관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현장 노동자들의 몸과 목숨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2025년 6월 전 세계가 기대하는 새로운 국제조약이 시행됩니다. 이름은 홍콩협약. 이 조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선박을 폐기할 때 이제는 모든 나라가 책임지자. 배를 만든 나라, 배에 깃발을 꽂은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를 해체하는 나라, 이 셋 모두가 선박의 안전한 해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앞으로는 모든 폐선이 자기가 가진 유해물질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해체장도 미리 우리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재활용 계획서를 내야만 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딱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죠. 이제는 불법 해체도 유독성 폐기물도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협약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약은 해운업계, 즉 배를 만들고 운영하는 쪽에서 주도해 만든 조약입니다. 다시 말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인데요. 게다가 이 조약 강제력이 애매합니다. 각 나라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믿음에 기댄 규칙들이 대부분이죠. 이미 규제가 훨씬 강했던 1992년 바젤 협약조차도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업계 친화적인 홍콩 협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희망적인 변화도 있긴 합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는 이 조약에 서명하고 해체장을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가장 늦게 이 협약에 서명했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장비 없이 여전히 맨손으로 철을 자르고 여전히 공용 욕실 하나로 수십 명이 씁니다. 결국 지금 이 조약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배는 바다에서 죽는다. 하지만 가다니에서는 바다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선박을 해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